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8명의 헌법재판관 모두가 전원 일치로 인용에 찬성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로 탄핵됐습니다. 헌재의 탄핵 인용에 따라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6월 3일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시사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 의미와 앞으로의 조기 대선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영권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21으로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님들!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세표 무효 8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의원들을 막았잖아요. 그 대통령 말씀하신 겁니다. 저 의원들을 끌어내라.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탄핵소추안 접수 이후에 심리가 역대 대통령 탄핵 중에서 심판 중에서 가장 길어졌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 결과를 두고 갖가지 역측, 여러 가지 전망, 이게 굉장히 무수히 많은 전망들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되돌아보면 당시 헌법재판관 8명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인용을 결정했습니다. 이번에도 8명이 탄핵 심판을 심리했습니다. 성향에 따라서 5대 3이다, 6대 2다 많은 예측이 있었지만 이번에도 8명 전원 일치 의견을 냈습니다. 이 탄핵 선고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먼저 듣고 또 다른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8대 0으로 결과가 나온 거는 당연한 결과라고 보고요. 저는 처음부터 이 사건의 명확성, 그리고 중대성, 그리고 다른 판결이 나왔을 때 미래에 끼칠 위험성을 얘기하면서 8대 0을 예측을 했었는데요. 이번 판결 결정문이 담고 있는 내용을 천천히 뜯어보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 행위는 민주공화정과 함께 갈 수 없는, 공화정 내에서는 도저히 허용될 수 없는 범위의 잘못을 한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그 입장을 정리한 것이고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 결정문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언어가 쉽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이때까지 법조문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쉬운 언어로 차근차근 조목조목 다 설명을 해놔서 우리 국민들이 그걸 좀 정독을 하고 숙지를 하면서 우리 헌법에 대한 이해와 우리 민주정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함께 가져가기 위한 노력을 좀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박 실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역사적인 사건 심판이라고 할 수 있죠. 또 정치사 자체로 놓고 볼 때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파면 선고이니까 뭐 기록될 겁니다. 물론 이게 이제 저는 좀 개인적으로 돌이켜 보면 한 넉 달 전입니까? 작년 12월 3일 계엄 선포 당일날 현장 중계를 보면서 느꼈던 것, 그리고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으로 인한 탄핵 사건이 소추되어서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이 나는 것들을 본
두 가지 장면 굳이 대비한다면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 장면은 좀 놀랐어요. 계엄에 대해서는. 헌재 판결은 뭐 솔직히 그렇게 놀라진 않았습니다. 좀 민주공화정의 원리, 특히 이게 법리 해석을 좀 들어간다면은 계엄의 여러 상황, 여러 정황과 헌법이 추구하는 정신, 그리고 계엄법에서 규정된 여러 규정들을 살펴보면은 이게 또 탄핵 심판을 탄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소지가 강해 있었기 때문에, 물론 그 뒤에 진행된 여러 정치적 사건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굉장히 그 유리한 구도로 돌출됐던 사안들이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그 12.3 계엄의 헌법 정신 훼손을 좀 커버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어쨌건 윤석열 대통령 아직도 지지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분들한테는 그쪽에서 주장하는 그런 정신들이 살아있다면 크게 낙담만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 소추 사유 5가지가 있는데, 선고에서 나온 주요 사유에 대한 헌재의 판단, 그리고 선고 사유에 대해서 밝힌 게 있는데, 김 의원님 보시기에는 특히나 이건 참 인상적이었다,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국회에서 5가지 주요한 사유를 들고 탄핵을 했고, 그 소추 사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다 인용했거든요. 소추 사유에 대해서 어느 헌법재판관도 그 보충 의견을 단 것 자체도 없어요. 그래서 일부 보충 의견을 단 거는 뭐 절차나 증거 채택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의견을 조금씩 달리한 부분이 있어도 5가지 소추 사유에 대해서는 저는 공통으로 이제 그 인용을 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논란의 여지가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보고요. 제가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결정문을 찬찬히 뜯어보면요, 저한테 와닿는 거는 존중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결정문에 국회 측에다가도 그 얘기를 하고, 그리고 피소추인 대통령에게도 그 얘기를 하고, 그리고 피소추인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치적으로 그 의견에 대해서 그 존중받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피소추인 대통령이 항변한 내용은 하나도 안 받아들여진 거죠. 5가지가 다 인용됐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피소추인들의 항변, 주장에 대해서 정치적 의견으로서 충분히 존중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객관적 사실 여부를 판단하고, 그리고 그 행위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내에 있는지, 민주주의 질서 내에서 수용될 수 있는 것인지를 판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논리의 전개 과정을 보면서 이거 우리가 좀 배워야 되지 않겠나. 우리는 보통 대화를 할 때 상대의 주장, 의견, 인식에 대한 존중이 사실 잘 없죠. 일단 말도 끝까지 잘 안 들을 뿐만 아니라 쉽게 배척을 해요. 그런데 이번 결정문에 보면은 인용은 안 했지만, 그렇지만 그 주장에 대해서 그냥 배척하지 않고 다 존중을 해요. 그런 다음에 사실관계를 따지고 이것이 민주주의 질서와 부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그 자세와 논리 전개 과정을 우리가 일상에서도 좀 배워야 되지 않겠나. 우리는 굉장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런 사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서로. 그런데 그런 서로 다른 주장과 주의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대화하고 그 다름에도 불구하고 함께 결정하고 그 결정을 따를 것인가에 관한 것을 우리가 그게 돼야 민주주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결정문을 뜯어보면서 그 정신, 합의와 존중과 이 질서를 이끌어 나가는 그
과정과 정신을 우리가 좀 배워야 되지 않겠는가. 이 부분이 참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네. 박 실장님 가장 인상적으로 보신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결국은 헌법재판소는 계엄령이라는 것이 군을 동원, 뭐 경찰까지 동원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민주주의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실히 재판관 개개인은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측면이 이제 결정문 요소에 드러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뭐 그분들이 훌륭하다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법리적인 상식과 이 정치 영역까지 가미된 영역을 생각해 보신 판사분들이라면 그렇게까지 그런 결론에 도달하기가 쉬울 것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왜냐하면 가장 인상적인 것을 이제 물어보시는데, 전체 보면은 우리 김영건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시는데 존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 궁극적으로 거기에 정확한 표현은 그렇게 들어있지 않지만 재판관들의 입장이 어떤 것인가 하면은, 왜 당신들은 이렇게 골치 아픈 내용의 정치 영역의 문제를 우리 최고재판소인 헌법재판소까지 가져와서 이 난리를 지기고 있느냐 하는 좀 질책이 담겨 있거든요. 달리 우리가 쉽게 받아들인다면.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 계엄 선포라는 이유로 그 뒤에 뭐 계엄 선포 당일날도 얘기했지만 그 이후에 이제 새롭게 개발된 논리가 뭐 경고용 계엄, 호소용 계엄, 뭐 계몽령 계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내가 우리 재판부가 인정할 수 있다, 이해가 되지만 그거는 당신이 대통령으로서의 여러 제2 요구권이라든가 법률에 대해서는 자기가 각하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고 대화와 또 협치의 정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문제이다. 그리고 또 반대로 민주당의 뭐 탄핵 중독증, 그 중독증이라는 용어가 그게 판결문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거의 뭐 중독되다시피 탄핵을 남발한 부분들도 이해는 된다. 민주당도 주의해야 될 부분이라 하는 것을 적시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법부로서는 당신들이 할 영역을 갖고 우리한테 와서 이걸 이래라 저래라 판결을 해달라는 건데, 그거는 우리가 못하겠다는 것이고, 우리는 최소한의 계엄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파면의 중대성을 좀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이런 취지죠. 네. 그래서 조금 더 붙이자면 뭐 아주 인상적이었던 그 존중이라는 단어, 뭐 절제, 협치 이런 게 뭐 제가 보기에는 그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의 그 명상록 얼마 전에 정치권이 굉장히 유행됐죠. 거기서 나온 단어들을 좀 많이 집어넣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게 네. 좀 인상 깊었습니다. 네. 네. 저는 헌재가 시민들과 군인들이 더 크게 확산되고 어떻게 보면 우리 헌정 질서가 무너질 수 있는 것을 막아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걸 판결문에 적시를 해줬다는 게 저는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 자괴감이 많이 있을 수도 있는 군이 조금 위로를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헌법재판소는 다시는 이 대한민국의 이러한 계엄이라는 그 국민들이 진짜 깜짝 놀라고 세상이 놀랄 만한 이런 일들이 다시는 벌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분명하게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네. 파면이 되고 난 뒤에 윤 전 대통령은 이제 민간인 신분이 됐고요. 대통령에게 부여됐던 불소추 특권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는 1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형사재판 결과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좀 힌트가 헌재 판결에도 좀 있긴 한 것 같은데 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것을 이제 헌법학자들도 그렇고 이번 결정문에 그 내란에 대한 판단이 어느 정도 담길 것인가, 또 그게 어느 정도 나오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고 생각을 한 헌법학자들도 있었는데 담겨 있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그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것, 그것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방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엄과 이 계엄에 따른 포고령의 효력이 상당 기간 지속시키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결정문에서 이 판단을 했거든요. 이 얘기는 이 구절 자체가 내란의 구성 요건을 설명하는 것이라서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내란 죄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죠. 형법상 내란 죄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않고 그 헌법에 대한 판단으로서 탄핵을 했는데 인용을 했는데 내란의 구성 요소에 대한 판단은 결정문에 어느 정도 담고 있는 거라서 이것은 형사 재판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지 않겠느냐. 왜냐 그러면 이게 그 재판부는 서로 독립되어 있긴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최종적 판단 기관이잖아요. 그곳에서 내란의 구성 요건에 대한 판단을 결정문에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형사 재판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박 실장님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 이번 소추에 윤석열 대통령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극적인 방법이 있었다면 아마 내란죄 여부에 대한 그 제목을 변경시킨 거 국회 소추안이. 그래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널 우리한테 가서 왜 판단하냐. 이건 그럼 기각에 다음에 새로 해봐라. 이렇게 했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살아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건 윤 대통령의 파면에는 유리한 것이 되었지만 또 한편으로 내란죄라는 것이 굉장히 그 범죄 구성 요건이 굉장히 어려운 사안이에요. 뭐 상식적으로 판단해 볼 때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른다, 뭐 그 친위 쿠데타를 한다 이런 거는 좀 이해가 되지만 내란을 뭐 모의했다, 획책해서 실행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상식에 좀 맞지 않잖아요. 굉장히 비상식적인 얘기잖아요. 쉽게 말해서 뭐 그런 거를 했다는 것이 이제 야당의 주장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을 축출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제 생각인데 그게 아마 그 형사재판에 갔으는 굉장히 논란이 좀 될 겁니다. 애매한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제 자연인인 상태이기 때문에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 소추되지 않는 대통령 특권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형사적인 그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기소가 되겠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듯이 직권남용, 뭐 직권남용죄를 너무 남용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직권남용이라든가 아니면은 헌법 밑의 하부 법률에 있는 뭐 대통령 직무라든가 여러 가지 이를 규정한 그리고 또 개헌법 자체 이런 것들의 법령 위반이 있는 것이 좀 최소한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제목에서는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그러나 개헌 내란죄 자체가 완벽하게 범죄 구성 요건을 갖출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굉장한 논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이제 불소추 특권 사라지고 난 뒤에 그동안 어떻게 보면 줄줄이 문제 제기되고 밀려있던 검찰에 얘기되던 여러 가지 문제들, 공천 개입부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양평 고속도로 건설 계획 변경, 뭐 최상병 사건까지 뭐 많습니다. 많은데 이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가 검찰을 통해서 신속하게 이루어질까? 이게 또 굉장히 궁금한 대목이긴 합니다. 박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저는 그건 굉장히 그 동력이 좀 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 여러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라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양평 고속도로 그러지만 그게 명백한 어떤 불법적인 행위들이 팩트가 확 드러났으면 그동안 견딜 수 없었을 겁니다. 이 문제를. 뭐 야당도 예를 들면요. 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할 것이라는 정보를 먼저 가져간 정당이에요. 따지고 보면 굉장히 이 그 군과 그리고 정부 곳곳 사법부의 민주당의 정보력과 어떤 그 세를 침투시킨 능력이 오히려 국민의힘보다 더 나아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상황인데 물론 뭐 그 정도의 그 정보력과 힘이 있다면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나 아니면 양평 고속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뭐 기타 등등 있죠. 결정적 치명타가 좀 나왔을 거예요. 근데 뭐 글쎄요. 그걸 또 뭐 물고 늘어질 수 있겠죠. 그 민주당이 유리한 카드라고 아마 생각할 겁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 또 이게 이제 이미 끈떨어진 권력의 어떤 영분이었는데 그것을 계속 좀 재탕하듯이 반복한다면은 민주당도 좀 판단을 해보겠죠. 그것이 우리한테 유리한 건지 아닌지를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협치, 뭐 존중, 온갖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하고는 또 배치될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있는 것을 뭐 묻어가자는 것은 아니고 그 김건희 여사의 뭐 도이치모터 사건만 제가 알기로는 이미 그 전전 정권부터 뭐 쭉 있어 왔던 내용이었는데
범죄의 어떤 결정적인 그 증거나 단서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은 좀 민주당도 고려할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디올백 같은 거는 영상으로 국민들이 다 봤지 않습니까? 몇백만 원짜리를 그거 받는 거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그 불기소 처분을 아무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죠. 불기소 처분에 검사가 자기 이름을 써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검사가 있었고. 그래서 현재 검찰이 그러니까 증거에 입각해서 수사를 했다라기보다는 그 윤석열 대통령 이전 전 대통령입니다만 관계에서 선택적 수사를 한 것이 오히려 더 그렇게 보이고요. 저는 지금 이제 대통령이 탄핵된 마당에 검찰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심우정 검찰총장을 전 전혀 못 믿겠어요, 이 사람을. 왜냐고 하면 우선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불구속 상태에 있는 것도 검찰에서 구속 날짜 계산을 잘못해서 이렇게 나온 걸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날짜 계산을 누가 잘못했어요? 검찰이 잘못한 거란 말이에요. 그 내란죄의 피의자 그것도 우두머리가 중요 임무 종사자는 다 감옥에 가 있는데 우두머리가 날짜 계산을 잘못해서 석방되어 있는 이 사태를 검찰이 저지른 건데 그렇게 저질러 놓고도 즉시 항고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검찰의 책임자가 책임도 안 진단 말이에요. 여전히 그 자리에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옛날 같았으면 이런 일이 있으면 검찰총장과 중앙지검장 등은 책임지고 당연히 다 물러났죠. 그게 우리 이때까지 검찰의 기본적인 그래도 상식인데 예인데 그런 것마저도 전혀 지키지 않는 진짜 뻔뻔스럽게 짝이 없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자리를 여전히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통령이 탄핵되었다고 해서 수사를 사실에 입각해서 좀 더 할 것이냐를 기대하긴 그렇게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봅니다. 결과에 대한 전망은 똑같은데 원인은 좀 다르신 것 예. 같습니다. 없어서 안 한다고 하시고 있어도 뭉개던 사람이니까 계속 뭉갤 거라고 생각하시고 네, 요거는 여기서 정리하고요.